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박정주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30년 이상 로켓과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주발사체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3교시 중에 첫 번째는 우주 개발과 우주 발사체에 대한 얘기,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우주 발사를 갖게 되기까지 지나온 역사 같은 얘기를 좀 하고요. 3교시에는 누리호와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주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말할 때 우리는 우주를 유니버스라고도 하고 코스모스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스페이스라고도 합니다. 유니버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포함한 모든 태양계, 은하, 우주와 같은 이런 모든 우주의 삼라만상을 이야기하는 그런 물리적인 우주를 주로 이야기를 하죠. 천문학에서 관측 대상이 되는 그런 우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는 유니버스랑 같은 우주이지만은 조금은 더 관념적인 우주, 우주의 역사라든가 아니면 우주의 탄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론이라고 하면 영어로 코스몰로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그 두 우주는 모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 번째 말하는 스페이스라는 개념의 우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권의 대기권 안쪽에 이런 공간을 제외한 그 외의 공간을 우리가 스페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두 우주와는 약간 그 공간적 개념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럼 이 스페이스의 그 우주 경계는 어떻게 되느냐? 보통 우리가 우주를 할 때는 그 지구의 그 공기층 바깥을 얘기하는데요. 이 개념은 대략 한 100km 정도 이상의 높은 곳, 이 100kg은 유명한 공기역학자의 이름을 따서 카르만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깥 공간을 얘기하고요. 이 바깥 공간의 우주는 우리 인류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의 상공 100km 이상이 일본의 공역 영공이 아니고 그것은 우주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상공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가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우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주를 이용해서 우주에 인공위성을 보내거나 또는 우주선을 보내거나 하면서 과학 탐구라든가 또는 우리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을 우주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주 개발을 이야기할 때는 영어로 얘기할 때도 우리가 코스모스나 아니면은 유니버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페이스를 사용해서 우주 개발은 영어로 스페이스 디벨롭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인공위성은 지구보다 고도 한 200km 이상 정도 공간을 돌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위성이 돌려고 그러면은 인공위성은 지구가 당기는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회전을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을 만들어내서 그 원심력과 중력이 일치하게 되는 궤도를 돌게 됩니다. 이런 걸 궤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원심력이 중력과 일치되는 그런 궤도를 돌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공위성이 지구 주변을 회전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빨라야 되냐 하면은 고도 200km의 인공위성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의 경우는 1초에 약 7.78km의 속도를 내야 됩니다. 이런 속도로 하면은 서울하고 대전을 25초 만에 갈 수가 있는 속도고요.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28분 정도가 걸립니다. 고도가 올라가면 조금씩 그 지구의 중력도 바뀌기 때문에 인공위성이 내야 되는 속도도 좀씩 줄어드는데요. 한 1000km 고도 정도 되면은 초속 7.35km 정도가 되고요. 이때는 지구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45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더 많이 올라가서 약 35,800km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초속 3.07km를 돌면은 인공위성 궤도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24시간이 됩니다. 24시간은 우리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자전하는 게 24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 걸리는데 이 인공위성도 마찬가지로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인공위성을 적도상에 35,800km 궤도에다 올려놓으면 그 인공위성은 지구랑 똑같은 속도로 회전을 하면서 적도상에 보이기 때문에 지구에서 볼 때는 그 인공위성은 마치 하늘에 박힌 한 점처럼 움직이지 않는 점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은 정지궤도 인공위성이라고 그러고 지구에서 그 안테나를 고정시켜도 항상 그 인공위성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통신이라든가 또는 지구의 똑같은 면을 늘 볼 수가 있으니까 기상위성 같은 것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주로 이런 인공위성을 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교통수단이 필요한데 보통 로켓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로켓을 하늘로 띄워가지고 그런 높은 속도까지 내서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비행기도 하늘을 날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행기를 갖다가 더 빨리 가면은 비행기로도 인공위성으로 우주까지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답은 뭐냐? 답은 잘 아시겠지만 비행기로는 우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갈 수가 없냐 하면은 비행기는 연료를 싣고 가죠. 연료를 싣고 가지는데 비행기를 연료를 태우기 위해서는 공기를 빨아들여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가지고 연료를 태웁니다. 그런데 점점 더 높이 올라가면 공기가 점점 희박해져서 산소를 끌어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연료를 태울 수 없기 때문에 비행기 추진을 할 수가 없고요. 여기에 반해서 로켓은 자체의 그 인공위성 산화제하고 연료를 함께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화제 연료를 태워가지고 공기가 없는 곳에서도 로켓은 추진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은 비행기는 날개의 위아래의 그 공기 압력 차이에 의해서 뜨는 힘을 만들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는 점점 희박해지기 때문에 이 뜨는 힘이 점점 약해지겠죠. 그래가지고 비행기는 어느 정도 고도 이상이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 반해서 로켓은 뜨는 힘이 아니라 로켓 추진제에서 미는 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공기가 없는 곳에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켓은 보통 우리가 미국 같은 데 가는 전보 비행기 같은 경우가 한 고도 10km 정도를 비행을 하는데요. 아주 그 높은 고도 올라간 비행기도 30km 이상은 거의 올라가지 못하고요. 세계 기록이 한 37km 정도까지 올라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로켓은 몇백 킬로, 몇천 킬로까지도 물건을 보낼 수가 있죠. 로켓은 이제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내 저장한 연료하고 산화제를 태워서 이 고온 고압의 연소가스를 만들어서 그걸 노즐로 분출시킨 다음에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추진력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는 외부에서 따로 산소 같은 거 흡입할 필요가 없고요. 이런 로켓 추진기에는 이 추진제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고체로 되어 있느냐, 액체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고체 추진 로켓, 고체로 되어 있는 건 고체 추진 로켓이고 이 추진제가 산화제 연료가 액체로 된 걸 사용하면 액체 추진 로켓, 그리고 고체 연료는 고체, 산화제는 액체 이렇게 섞어서 쓰는 것은 우리가 하이브리드 로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고체 추진, 액체 추진, 하이브리드 로켓은 각자 특성이 있는데요. 고체 추진 로켓 같은 경우는 가루 형태로 된 연료와 산화제를 섞은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잘 개고 그다음에 이걸 굳히기 위한 어떤 굳힐 수 있는 고무 같은 성분을 이제 섞어서 이걸 어떤 연소통이라고 하는 연속이라는 통 안에 넣고 경화를 시킨 그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선 구조가 상당히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로켓은 미사일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이런 로켓을 크게 만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한번 불이 붙으면 고체 로켓은 그냥 끝까지 다 탈 때까지는 불을 끄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력 조절도 어렵고 재점화하는 것도 어려운 단점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액체 로켓은 마치 우리 자동차와 같이 연료통하고 산화제통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연소기로 분사시킨 다음에 거기서 불을 붙여가지고 연소시켜서 내뿜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산화제 연료를 밸브를 조절해가지고 추력 조절도 가능하고 다시 재점화도 가능하고 또 성능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인데 반면에 시스템이 상당히 복잡하고 발사 운영하는 방법도 복잡하고 또 준비 시간이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우주 발사체는 사용을 많이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로켓은 이제 두 개의 장단점을 다 취해서 연료는 고체로 산화제는 액체로 한 것인데요. 약간 성능 같은 건 중간 정도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저제자만화 추적 조절이 가능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하이브리드 로켓도 이제 조금씩 사용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액체 추진기관 같은 경우도 이 가압식 액체 추진기관과 토어펌프식 액체 추진기관이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연소기에서 이제 추진제를 연소시킨 다음에 그걸 뿜어내려고 그러면 연소기 안에서 연소가 되면 굉장히 고온 그리고 고압의 가스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가스가 만들어서 내보내는데 이 연소기 실로 또 계속해서 연료하고 산화제를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고 하면 연료하고 산화제는 더 높은 압력으로 연소실 압력보다 더 높은 압력으로 집어넣어야지 그 연소실로 그 산화제와 연료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오히려 연소실 밖으로 거꾸로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더 높은 압력을 만들어지기 위해서 산화제 탱크하고 연료 탱크를 더 높은 압력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연료 탱크, 산화제 탱크도 점점 연료가 산화제가 소진이 되면 빈 공간이 생기는데 이 빈 공간에 또 압력을 유지해줘야 이 높은 압력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연소실로 공급이 가능하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더 높은 압력의 가압 탱크라는 가압제를 사용을 해가지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비교적 구조는 간단하고 만들기가 쉽긴 한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산화제 탱크하고 연료 탱크가 너무 고압이 되니까는 탱크가 벽이 두꺼워집니다. 벽이 두꺼워지고 무게가 무거워지겠죠. 근데 로켓에서는 이게 우주로 가야 하는 굉장히 높은 속도로 가속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무게가 무거워지면 굉장히 큰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산화제 탱크하고 연료 탱크의 그 압력은 그대로 두고 그 사이에 아주 강력한 그 펌프를 갖다가 설치를 해서 이 펌프에서 압력을 높이면은 산화제 탱크, 연료 탱크의 압력 무게도 늘어나지 않으면서도 연소기에 충분히 많은 산화제를 주입시킬 수 있는 방식이 고안되는데 이것이 터보 펌프식 액체 추진기관입니다. 이 터보 펌프식 액체 추진기관은 앞에 그 가압식 액체 추진기관보다 훨씬 더 성능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터보 펌프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그다음에 만들기 어렵고 개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대부분의 고성능 액체 추진기관은 다 터보 펌프식 액체 추진기관을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그 누리호 발사체도 마찬가지로 터보 펌프식 액체 추진기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누리호를 개발해서 발사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의 그 우주 발사체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능력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안에서 한 1톤 이상의 실용 발사체를 자기네 나라 로켓으로 발사할 수 있는 나라를 갖다가 우리가 따져볼 때 세계에서 그동까지 6개 정도의 나라가 있었고 지금 우리가 이제 7번째로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있었던 6개의 우주 발사 선진국은 어떤 나라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와는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주 발사체를 인공위성을 발사한 나라는 1957년에 발사한 그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가장 먼저 발사를 했고요. 그 다음이 미국이 두 번째로 발사를 하게 됐습니다. 58년에 미국이 발사를 했고 세 번째로 프랑스가 65년도에 해서 프랑스는 현재 유럽 전체가 하나의 우주기구로 하기 때문에 현재 유럽 전체를 하나의 그 나라로 취급해서 유럽이 세 번째로 이제 그런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70년에 일본이 이제 발사를 해서 네 번째의 그 우주 발사 나라가 됐고, 그 다음에 중국이 같은 70년에 발사를 해서 중국이 현재 5번째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인도가 6번째로 인공위성을 80년에 발사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인공위성을 발사한 나라는 뭐 북한이라든가 이란이라든가 그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라들은 아직까지 소형 인공위성에 발사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의 능력을 가진 나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앞에 6번째 나라인 인도도 1980년에 첫 번째 인공위성을 발사했고 우리나라는 2013년에 나로호를 발사함으로써 첫 번째 인공위성을 발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인도랑 우리나라랑 하더라도 33년 정도의 그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생긴 것이 그 인도에서 발사한 것보다 10년 후인 1989년에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늦게 시작했으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늦게 된 것이 맞다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이 6나라들을 보면은 6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6나라는 모두 굉장히 다양한 발사체를 가지고 있어서 한 가지 발사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무게의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 어떤 일종의 발사체 라인업 같은 걸 갖추고 있는 이런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6나라는 모두 굉장히 열심히 우주 탐사 업무를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뭐 유인 달 착륙이라든가 달 기지라든가 뭐 달 탐사 뭐 또 그 화성 탐사선, 독성 탐사 이런 것들을 6나라 모두 다 굉장히 많은 우주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는 6나라 모두 자기네의 그 위성 항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성 항법 시스템은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GPS와 같은 건데 미국이 GPS를 운영합니다만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글로나스를 운영하고 유럽은 유럽대로 갈릴레오라는 걸 운영을 하고 그 외에 일본은 QGSS라는 것, 또 중국은 베이도우, 그다음에 인도는 IRNSS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미국과 러시아와 그다음에 유럽과 중국은 전 지구를 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지구 위성항법 시스템을 운영을 합니다. 게다가 여기에 반해서 일본하고 인도는 자기네 나라 근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위성항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특성들을 선진국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사체를 라인업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우주 탐사에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자체 위성항법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우주 선진국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현재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어떠냐면은 우리나라는 그 발사체의 경우는 이번에 누리호를 발사함으로써 이제 첫 번째 우리 자체 발사체, 우리 기술로 가지고 있는 자체 발사체를 하나의 모델을 이제 가지게 된 상황이 됐고요. 작년에 다누리호를 달 탐사, 달 궤도 위성을 발사해서 우리나라도 우주 탐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우주 탐사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작년에 또 KPS라는 우리나라의 지역 위성항법 시스템을 개발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35년에 이제 완공할 예정인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모두 다 지금 막 착수한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7번째로 이제 우주 능력을 갖춘 나라가 되었으나 앞에 6나라에 비해서 아직 많은 것이 다시 전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할 일들이 남아 있고 그런 열심히 또 추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